소선호는 조선 역사상 유일한 창업 여대왕일 뿐더러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사람이다. 단지 신치후 선생의 조선 상고사에는 소선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 고대의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중 나라를 하나도 아닌 둘이나 세운 역사적인 여성의 이야기, 혹시 익숙하신가요? 정말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을 텐데 왜 소선호는 우리 역사책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 않을까요? 소선호의 이야기는 고려시대 역사서 삼국사기와 일제강점기 역사서인 조선 상고사에 남아 있습니다. 소선호는 졸본 부여의 5부족 가운데 하나인 계루부의 공주였다는 것과 유력자였던 연타발의 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졸본 부여는 부여의 일족이 지금은 중국의 땅인 졸본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로 고구려를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원래 주몽의 고구려 전에 있던 고구려는 5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그 중에 계루부의 공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루부가 훗날 주몽이 중심이 되어 우리가 익히 아는 삼국의 고구려가 됩니다. 정리하면 소선호는 한나라의 어엿한 공주 또는 그 나라 유력 가문의 딸로서 최소 금수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연타말의 딸인데 이름이 소선호일까요? 연소선호일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 이때는 아직 우리나라에 성씨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연타발은 그냥 이름이 연타발, 소선호는 그냥 이름이 소선호인 것입니다. 소선호, 그녀는 북부여의 왕 헤부르의 서손, 곧 서자의 아들인 우태와 결혼을 합니다. 부여의 왕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태가 일찍 사망하게 되었고 소선호는 친정으로 돌아와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소선호는 권세 있는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지역적 기반과 넉넉한 유산을 상속받았고 든든한 아들 둘을 둔 30대 여성으로서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여기에 사랑하는 남편만 있다면 정말 완벽했겠죠. 과거에도 될 놈 될 법칙은 유효한가 봅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다 가진 그녀 앞에 그 모자란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건장하고 용맹한 모습에 범상치 않은 20살가량의 연하남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 사내는 출생부터 비범하게 알에서 태어나 7살에 제 손으로 활을 만들어 쏘기 시작했는데 그 활이 100발을 쏘면 100발이 모두 맞아버리는 명사수였다고 합니다. 어찌나 활을 잘 쏘는지 당시에 활을 잘 쏘는 자라는 뜻의 주몽이 이름이 되어버린 그 남자, 고구려 태조왕 동명성왕 주몽 되시겠습니다. 너무나 잘난 나머지 출생지였던 동부여의 왕자들에게 성장하면 할수록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결국 살해 위협에 쫓겨 도망쳐온 그의 비범함과 야망을 소선호의 아버지 연타발이 혹은 소선호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선호는 자신의 재산을 주몽에게 지원하여 고구려를 건국하는 데 크게 일조합니다. 그렇게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세워지고 소선호는 당연히 고구려의 첫 번째 왕비가 됩니다. 주몽은 이후에 말가를 비롯한 주변의 위협 국가들을 물리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소선호의 졸본에서의 권세와 부유한 재산 없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던 만큼 주몽은 소선호는 물론이고 그의 아들들인 비류와 온조 또한 자신의 아들처럼 아꼈다고 해요. 그렇게 그들은 오래오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안락하게 왕비의 자리에만 머물기엔 우리의 여장부 소선호의 그릇은 너무나 컸나 봅니다. 고구려가 나라의 꼴을 갖추며 20여 년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던 그때 주몽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청년이 나타나게 되죠. 사실 주몽이 동부여에서 급히 도망쳐 내려올 때 이미 그는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두고 온 부인,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예씨 부인, 그녀가 출산한 아들 유리가 장성하여 아버지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청청병력 같은 소식에 당황스러운 소선호와는 달리 눈치 없는 주몽, 친아들의 등장에 크게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삼게 됩니다. 이로써 예씨 부인이 고구려의 제1왕후, 소선호는 제2왕후가 됩니다. 당연하게도 주몽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함께 나라를 세운 자신의 첫째 아들인 비류가 주몽의 뒤를 이을 것이라 생각했던 소선호는 주몽의 이런 선택에 큰 배신감과 굴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나라를 세울 정도로 대범한 소선호는 이러한 순간에도 아주 그냥 쿨한 결정을 내립니다. 고구려의 미련을 버리고 두 아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을 찾아 그곳에 나라를 세우기로 한 것이죠. 이미 나라를 세운 경험과 아무리 20년 동안 주몽이 나라를 이끌며 세력을 키웠다곤 하지만 토착 세력인 소선호를 따르는 세력도 여전히 소선호를 지지하고 있었기에 내릴 수 있었던 결단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지점, 소선호가 주몽을 떠나는 순간부터 앞서 언급했던 삼국사기와 조선상고사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먼저 고려시대 문벌귀족인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죽은 뒤 소선호가 비류 온조와 함께 고구려를 떠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 대왕이 부여에서 난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 오셨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재산을 기울여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도와 애쓰고 노력함이 많았다. 지금 대왕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 나라가 유리에게 돌아갔으니 우리가 여기에 혹처럼 남아있는 건 차라리 어머님을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좋은 땅을 선택해 도읍을 세우는 것만 못하다 라며 심각해진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말합니다. 삼국사기는 이때 10명의 신하와 많은 백성들이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왕의 핏줄도 아닌데다 뽀송뽀송 핏덩이인 비류와 온조를 따른다기보다는 소선호의 세력이 막강했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만주에서 한반도로 남하한 이들은 마침내 한강유역에 이르러 살만한 땅을 찾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낭만적이었던 탓일까요? 형 비류는 굳이 농사짓기에 최악인 짠 기운이 가득한 바닷가에 살고 싶어 합니다. 10명의 신하가 이 하남 땅은 북쪽으로 한강가 띠를 둘렀고요. 동쪽으로는 높은 산악에 의거했으면서요. 남쪽은 비옥한 들판이 바라보이고 서쪽은 큰 바다로 가로막혔으니 아니 이런 자연적인 요새와 지리는 얻기 어려운 지세입니다.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이를 뜯어 말립니다. 하지만 비류는 듣지 않고 백성들을 나누어 지금의 인천인 미추홀로 가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온조는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자신을 도운 10명의 신하를 존중해 10명의 신하라는 뜻의 십제라고 나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때 소선호는 대부분의 어머님들과 달리 장남인 비류를 따르지 않고 온조를 선택했고 그 판단은 옳았죠. 비류가 선택한 미추홀은 땅에 습기가 많고 물이 짜서 농사짓기 힘든 곳이었고 당연히 백성들의 삶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반면 너무나 비교되게도 위례성은 백성들이 살기에 적합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혹독한 대가에 부끄러움을 느낀 비류가 화병이 났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자 남겨진 그의 백성들이 모두 온조의 위례성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백성들이 많이 따르자 나라 이름을 고쳐 십보다 큰 백제라고 바꿉니다. 이렇게 백제가 세워지던 해 온조는 동명왕 사당을 세웁니다. 이때의 동명왕은 주몽이 아니라 부여의 시조를 말합니다. 주몽의 아들이 왕위를 이은 고구려나 비류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소선호와 그의 둘째 아들 온조가 세운 백제에 부여의 전통성이 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죠. 이때 부여의 시조와 고구려의 시조가 모두 동명왕인 이유는 주몽이 부여에서 이주하면서 부여의 신화를 가져와 자신들의 건국신화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훗날 고구려인들이 장구한 부여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아우르고자 자신들의 건국 영웅에게 부여 시조 동명의 모습을 겹쳐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원전 6년 소선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에 온조왕은 나라의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우리 강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편안할 나날이 적다. 하물며 요즘은 요상한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국무마저 세상을 떠나셔서 스스로 편안할 수 없는 상태이니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며 천도를 강행합니다. 소선호의 죽음이라는 충격은 나라의 수도를 옮겨야 할 정도로 컸다라는 것이죠. 또한 몇 년 뒤 낭랑이 침입해 위례성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하자 백제는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당을 세웠는데 이 사당에 모신 인물이 소선호였습니다. 왕의 어머니를 넘어 나라를 지키는 인물로 존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삼국사기에서 전하는 소선호의 모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주몽이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고 아들들이 나라를 세울 것을 제안하자 다시 아들이 왕이 되는 것에 힘을 보탠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소선호가 주가 아닌 남성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주가 되고 그녀는 조력자로 국모로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조선 상고사에서 전하는 소선호의 모습은 더욱더 적극적입니다. 주몽이 죽은 후에 떠났다는 삼국사기와 달리 조선 상고사에서는 유리가 태자에 오르자 비류와 온조가 의논을 통해 고구려 건국의 공이 거의 우리 어머니에게 있는데 이제 어머니는 왕후의 자리를 빼앗기고 우리 형제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되었다. 대왕이 살아 계신 때도 이러하니 하물며 대왕께서 돌아가신 뒤에 유리가 왕위를 이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차라리 대왕이 살아 계신 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딴 곳으로 가서 딴 살림을 차리는 것이 옳겠다.
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소선호는 주몽에게 청하여 많은 재물을 나누어 가지고 남쪽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소선호는 두 아들과 따르는 신하들을 데리고 마한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마한 왕에게 뇌물을 주고 서북쪽 백리의 땅을 얻어 왕을 세우고 국호를 백제라 합니다. 그러니까 소선호가 주몽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많은 재물을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나라를 세운 뒤 직접 왕이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책에 따르면 비류와 온조가 갈라진 것은 소선호가 죽은 뒤의 일입니다. 서북의 낙랑과 예가 날로 침략해 오는데 어머니 같은 성덕이 없고서는 이 땅을 지킬 수 없으니 차라리 새 자리를 보아 도읍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하고 각자 서울이 될 만한 곳을 찾다가 비류는 미추홀로, 온조는 하남 위례성으로 의견이 나뉘어져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이견을 드러낼 수도 드러낼 필요도 없이 어머니의 의견이 막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실부인과 아들이 나타나 내 피와 땀으로 만든 나라에서 내 자리도 아들의 자리도 빼앗아 가는 것을 지켜본 소선호는 여장부답게 예씨 부인의 머리채를 잡거나 주몽에게 바가지 긁거나 하지 않고 나라 다시 세우면 그만이야. 고구려 너 해. 대신 위자료나 양심껏 넉넉히 챙겨줘. 라며 주몽을 쿨몽둥이로 찜질해주고 아들들 엄마가 더 좋은 나라 세워줄게. 가자. 라며 남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선 상고사에서 신채호는 소선호가 초대 백제왕, 즉 초대 어라하이고 온조는 두 번째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견의 근거로 신채호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모순들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온조가 하남 위례성에서 백제를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남 위례성에서 백제를 세운 온조가 백제 건국 12년 만에 소선호가 죽자 도읍을 하남 위례성으로 옮겼다고 삼국사기가 말하는데 바로 이 대목이 이상하다는 게 신채호의 지적입니다. 백제의 수도가 하남 위례성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바뀌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죠.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려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생겼다는 것이 신채호의 생각입니다. 하북 위례성이 백제 최초의 도읍이고 그곳에서 소선호가 왕이었던 사실을 숨기고자 하니까 이런 모순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채호가 제시한 근거 외에도 소선호가 초대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들도 있습니다. 첫째, 소선호의 지위가 단순히 왕의 어머니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선호가 죽은 뒤에 온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정세가 편안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세는 백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가리키는데 만일 소선호가 단순히 왕의 어머니였다면 소선호가 죽는다고 국제 정세가 위태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선호가 왕이었다고 본다면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소선호의 죽음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의 인위적인 죽음이었고 그것이 도읍 천도의 원인이었다는 시각입니다. 삼국사기의 백제 봉기는 소선호의 죽음에 대해 호랑이 5마리가 성 안에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호랑이들이 성에 침투하고 왕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식의 기록 방식은 쿠데타에 의한 왕의 죽음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 방식입니다. 신라 박혁거세와 백제 동성왕은 쿠데타로 죽었는데 삼국사기에는 박혁거세가 죽기 전에 용 2마리가 경주에 출현했고 동성왕이 죽기 전에도 호랑이 2마리가 출현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죽음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할 때 호랑이의 침투에 이은 소선호의 죽음은 쿠데타에 의한 소선호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선호가 쿠데타로 죽자마자 아들 온조는 도읍을 옮깁니다. 소선호가 단순히 왕의 어머니였다면 소선호가 죽었다는 이유로 도읍을 옮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셋째, 가장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이유인데 소선호가 죽을 당시에 소선호와 온조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자기 거처보다 부모의 사당을 먼저 세우는 게 상식이었는데 이 점은 고대 중국의 육아 경전인 예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군자가 집을 지을 때는 사당이 가장 먼저이고 마국간과 창고가 그 다음이며 자기 거처는 맨 나중이다 라고 서술합니다. 군자는 부모의 사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마국간이나 창고 등과 같은 실용적인 장소를 짓고 맨 나중에야 자기 거처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념은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식을 위반하는 인물은 통치자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온조는 자기 군거를 짓고 2년이 넘은 뒤에야 비로소 어머니 소선호의 사당을 짓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4년이 넘은 뒤에야 사당을 세운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온조와의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소선호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정황들을 보면 백제 초대 얼아하인 소선호가 다음 때 얼아하인 온조의 쿠데타로 암살당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삼국사기는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려 인종 때 왕명을 받아 김부식이 편찬을 했는데 성상전하께서 옛 역사책을 널리 살피시고 우리 역사를 만세에 남겨 교훈으로 삼으시고자 한다 라고 서문에 밝히며 역사를 편찬하여 정치의 교훈으로 삼으려 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와는 달리 삼국사기는 후대에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를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 역사서 중 유일하게 소선호에 대한 기록을 한 조선 상고사와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국사기를 저술한 김부식은 문벌 귀족으로 신라의 왕족 경주 김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삼국사기는 4대적으로 신라 중심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는 축소 기록하였고 고조선의 역사는 아예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수적이고 4대적인 유학자로 금이 강성했을 때는 금과 화해하여 나라를 지키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금을 정벌하여 나라의 주체성 찾기를 주장하고 개경의 기득권층인 보수적 유학자들에 대항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는 개경 세력을 대표하여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습니다. 왜 늘 기득권층은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따라서 삼국사기는 고려 중기 보수적인 문벌 귀족의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삼국사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이 시기의 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조선 역사상 가장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건이라고 하며 묘청을 높게 평가하였기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한 김부식을 비판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조선 상고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 문화를 수호하려는 노력인 민족주의 사학자의 대표적인 인물 단재 신채호가 쓴 역사서입니다. 이 신채호를 비롯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일제가 멋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 역사를 주체적으로 바로잡아 일제 하에서 고통받는 민중들로 하여금 민족의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애국적 목표를 바탕으로 단재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를 통해 웅장한 발전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연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신채호는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등 민족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낸 영웅들을 크게 부각시키며 일제하 민중들로 하여금 또다시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냅시다. 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연관하여 그가 우리 역사에서 중요시한 것은 화랑도 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을 가진 신채호이기에 유교적이며 4대적인 삼국사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조선 상고사에도 직접적으로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고대 역사인 삼국시대에 삼국 중 무려 2개의 국가를 건국하며 시대를 이끌었던 여인 소선호의 이야기가 기록된 역사서는 삼국사기와 조선상고사 이 둘뿐인데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삼국사기에서는 그녀의 기록을 축소하여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4대적이고 유교적인 역사관을 비판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연구된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여성 영웅의 면모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소선호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삼국시대에 집필된 역사서들은 현재 전하고 있지 않고 고려 조선시대의 역사서를 집필한 학자들은 대부분 유학자들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그들에게 절개를 지키지 않고 제가한 과부였으며 정실 부인이 아니었고 남편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집을 나간 여성이었던 데다가 남편에 대항하는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반역을 뜻하기도 했으니 소선호는 결코 칭찬받지 못할, 받으면 안 되는 인물이었겠죠. 이렇게 남성 역사가들은 이 위대한 당시 자신들에겐 위험한 여성을 역사 깊이 묻어버립니다.